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CSV 4주차 1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이버 원격 교육이 올해 이제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학업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포인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이제 문화예술에 관된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복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이제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듯이 기업사회공헌이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일단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가 있고, 교육이나 학교를 위한 교육 분야가 있고, 또 보건이나 의료에 대한 의료 분야도 있고요. 체육에 대한 스포츠 분야도 있었고, 문화예술에 대한 분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전체 2조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 사회공헌 분야에서 약 11% 정도를 이제 문화복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제 많이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문화예술을 기업사회공헌 활동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면서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게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질을 높이거나 하는 활동이구나라는 걸 다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적인 지원이나 서비스나 이런 거라고 본다 그러면, 문화는 삶의 질에 대한 것이 이제 더 방점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 중에서도 즐겁게, 또 마음이 풍요롭게,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복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여러 용어에 복합적으로 쓰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복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한 영역이 문화예술인데, 결국에는 문화를 통해서 복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복지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럼 과연 문화복지라는 게 이제 어떤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복지라는 거는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공간에 갇혀 있어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이 다 문화소외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에서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게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제 코드가 분류하는 키워드가 되는 거지만, 문화소외 계층은 사회복지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차원에서 문화소외 계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 출석해서 등교해서 수업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개인이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이렇게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묶여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군인,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뭐 그런 어떤 죄수 그 재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공간적인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문화복지라고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 문화복지라는 거는 이제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고 또 창의성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광의의 문화복지. 그럼 이건 뭐 소외계층이라고 할 것가 없이 어느 누구나한테 다 해당이 되는 어느 국민이나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서비스, 복지 서비스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문화복지를 그 메슬로우의 그 욕구 충족 5단계하고 한번 이제 그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문화라는 거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보다는 상위 개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먹는 거나 자는 거나 옷을 입거나 하는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인 향유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쉬운 어떤 그런 환경은 아니겠죠. 그래서 욕구 단계에서 보면 신체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에서 충당돼야 되는 그런 서비스적인 뭐 지원적인 이런 그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거고요. 또 그 위에 이제 그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죠. 상위 개념에서. 이런 욕구들은 실제적으로 문화복지를 통해서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화복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중에 상위 개념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문화적인, 소양적인 이런 것들의 서비스나 그런 그 지원들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 5단계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복지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설명을 드립니다. 소득 수준하고 문화 욕구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성을 한번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나 서비스는 경제적인 수준, 소득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그랬었죠. 그런데 문화 욕구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욕구 수준, 아까 이제 메슬로우의 그 5단계 욕구 수준하고 또 소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그 그래프로 보면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 낮고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이 안전이나 신체적인 어떤 욕구 충족이 중요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문화복지에 대한 거는 욕구가 적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지겠죠. 반면에 이제 경제적인 소득이 올라가고 또 자아실현까지의 5단계 욕구 수준에서 최상위로 올라가면 문화복지라는 거는 이제 향유를 하는 과정, 그런 어떤 향유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족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부분들이 채워진 이후에 소득 수준이 높고 또
그 자아실현, 자아존중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때 우리는 문화복지가 광의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 단계에서는 문화 향유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미술관에 갤러리에 관람을 간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또 오페라를 본다거나 연극을 본다거나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그 가장 대중적인 어떤 그런 문화 활동을 접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갖고 있는 단계 욕구 단계에서 보통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이나 신체적인 욕구는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 분류에서도 어느 정도 그 빈곤층, 저소득층을 벗어나서 본인이 이제는 나도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람의 기회, 뭐 향유의 기회 이런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제 쭉 설명드린 대로 문화복지가 협의적인 문화복지이고 사회복지가 협의적인 사회복지가 필요한 단계는 소득 수준이 낮고 또 욕구 단계가 하위 욕구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 어떤 기관들의 그 우선순위를 보면 정부, 사회복지단체, 기업, 메세나협의회 이런 순으로 그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세나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문화에 관련된 이제 기업 사회공헌만 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소득 수준이 낮고 욕구 수준이 낮은 그 계층에 대해서는 메세나 협의회가 할 역할은 미미하다는 것이죠. 일단 정부가 사회복지적인 어떤 그런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화소외 계층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부족한 거죠. 여기는 이제 소득 수준이 그 중하위 낮지만 문화에 대한 욕구는 일단 있다. 그런데 이런 계층에게는 우리가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는 이제 교육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문화를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문화에 대한 기회의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세나 협의회가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득 수준이 중상층 이상인데 문화에 대한 욕구는 별로 없는 계층.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소프트한, 그러니까 그 대중적인, 본인이 경험하기 쉬운 어떤 그런 문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보다는 메세나 협의회나 기업의 그 사회공헌 활동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소득 수준도 높고 또 욕구 단계도 상위에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한 욕구도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문화의 그 자기 자아실현이라든가 그런 어떤 욕구도 많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이런 계층에는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가지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중적인 것보다는 조금 집단화된 고급 문화 이런 걸로 좀 그 상향된 어떤 그런 문화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계층에게는 메세나 협의회
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그런 계층입니다. 사회복지계에서 문화복지라는 것을 이제 잠깐 도입된 개념을 잠깐 살펴보면, 문화계에서는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80년대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 지원의 서비스의 영역에 문화가 라는 걸 접목시킨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또 이제 문화와 복지라는 어떤 이런 사고방식, 또 우리가 흔히 뭐 용어로 얘기하는 그런 문화복지, 사회복지와 문화복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좀 묶어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문화복지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회복지의 서비스나 이런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문화복지로 이양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사회 공헌 활동에서는 이제 특히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활용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문화 감수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문화 감수성을 높여서 창의성을 높이고, 사회 일원으로서, 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감수성이라는 거는 어떤 문화물, 또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꽃을 보면 아름답다, 뭐 예쁘다, 뭐 멋있다, 그 다음에 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뭐 산을 보면은 한 폭의 그림 같다, 이런 어떤 본인의 마음이 움직이는, 우리가 이제 감동이라는 게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에 이제 인색할수록,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그러니까 삭막하다고 하죠,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드라이한 사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드라이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에 본인의 다른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활에 대한 거든 경제적인 거든 뭐 취업에 대한 거든 학력에 대한 거든 뭐 가족에 대한 거든, 그런 경우는 어떤 아름다운 거를 보고 뭐 멋있는 걸 봐도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뭐 마지막 ipse 같은 그런 소설처럼,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아무리 멋있는 걸 봐도 이게 감정의 동요가 별로 안 일어난다는 건데, 또 감정을 잘 일으키게 하는, 그러니까 감수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하는,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문화 접촉을 많이 빈도를 높였을 때 그게 강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감수성을 우리가 풍부하게 하려면 문화적인 어떤 그런 대상이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문화 감수성, 그러니까 뭐 연극을 본다거나 뭐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수성을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 뭐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공연에 갔는데 이렇게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뭐 아니면 지루한 이런 걸 느꼈을 때는 이제 문화 감수성이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클래식을 많이 듣는다던가, 또 갤러리에 작품 감상을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문화 감수성의 어떤 귀나 체감도가 열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클래식이나 뭐 여러분들 중에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미술을 잘했거나 음악을 뭐 남들보다 잘했거나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누구나 피아노를 배우고 뭐 미술을 배우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문화 감수성을 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배워서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다거나 무슨 유명한 화가가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실제로 아주 뭐 1% 이하의 그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피아노를 배우거나 뭐 음악 미술학원에 가서 미술을 배우거나 뭐 태권도를 배우거나 하는 게 사실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다기보다는 이런 문화 감수성의 기본적인 어떤 그 소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그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뭐 미술 음악을 배웠다고 해서 다 플레이어가 되면 세계적인 음악가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특히 이제 뭐 어렸을 때 그런 음악이나 미술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떤 문화 감수성을 깨우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바탕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무슨 클래식을 많이 접했거나 미술관에 뭐 그림 감상을 여러 차례 뭐 부모들이나 친구들하고 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늘려서 문화 감수성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업 환경이 바뀌었지요. 그 과거에 뭐 6, 70년대 그다음에 뭐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를 넘어서면 밀레니엄을 넘어서면서 또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는 이제 기업이 아주 그 빠르게 성장하고 하지만 기업 안에서도 문화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무한 경쟁 시대로 갔다라고 하는데 기업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제품만 잘 만들고 뭔가 이렇게 뛰어난 어떤 그 영업력만 가졌다고 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조직원들 간의 문화도 있고요. 또 그 조직원들이 더 편안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사실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제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품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그 제품을 분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뭐 색감을 본다거나 디자인을 본다거나 뭐 어떤 그 편리성을 본다거나 또 우리가 이제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이제 그 물건을 고르는 그 결정 요인들이 다 다른데 과거에는 그냥 용도나 기능이 우수한 것에 어떤 집착을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특히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도 이제 문화적인 소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그런 것에 맞춰서 생산 활동을 하고 판매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우리가 그 존경받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에 그 기업 사회공헌의 그 활동 내용이 이제 그 평가가 되듯이 그 안에는 또 기업이 또 문화예술적인 활동을 얼마만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용이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뭐 기업에 25년을 다녔지만 어느 해도 올해는 뭐 긴축재정이 아니다. 긴축재정 안 해도 된다. 마음껏 뭐 해.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조직체이기 때문에 오늘을 흥청망청하고 내일을 우리가 뭐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기업은
1년 존재하고 말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이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었죠. 그런데 뭐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전 세계적인 뭐 IMF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만 해당이 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털고 일어나면서 다시 그 국제시장, 국제적으로 뭐 무역을 활성화시킨다던가 뭐 생산을 촉진한다던가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일이어서 이게 어떻게 우리의 그 기업 환경을 바꿀까, 바꿀 수 있을까, 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각도에서 참 고심들이 많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기업이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거,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 한 2, 30년을 두고 아마 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위기의 상황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 제일 이제 그 이런 과정에서는 정말 뭐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또 제대로 일을 해온 기업과 탄탄하게 건실하게 일을 해온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 이런 그 구분이 이렇게 확연하게 난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기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진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요번 그 코로나19 과정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2, 30년 뒤에 그 이제 되짚어 보면 아, 그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이런 것이고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강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문화복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탄탄한 또 조직력이 탄탄한 또 기업의 임직원들이 문화적인 소양이 높은 뭐 이런 뭐 기업들이 살아남더라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그 입증적인 어떤 그런 증거로 그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문화복지를 하는 이제 그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기업사회공헌을 한 거의 개념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사회공헌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문화예술에 대한 분야를 문화복지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자선적이고 정치적인 동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준조세, 그러니까 법인세를 감면받는다던가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시작을 했죠. 초창기에. 그리고 또 사회적인 책임, 우리가 얘기한 어떤 법적, 윤리적인 책임, 뭐 이런 경제적인 책임, 또 사회공헌적인 책임에 대해서 방어적인, 우리가 뭔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그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어적인 입장으로 많이 했었고, 또 메세나 활동 지원으로는 이제 문화예술 활동에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리고 또 앞으로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문화복지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던가 또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발하게 한다거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한다거나 또 기업 시민으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간다든가 또 기업이 예술을 만났을 때 예술과의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업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그 목적에 의해서 문화복지를 이제 유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영역의 목적이겠죠. 지역사회의 문화활동,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지원하는 거고, 또, 작가 및 플레이어, 아까 뭐, 미술, 음악, 뭐 예술계 플레이어들이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교육하고 향유를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복지의 유형이 이제 사회공헌 영역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활동, 또 작가 및 플레이어 지원, 또 문화예술단체 지원, 그리고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교육을 시킨다던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으로 문화복지를 이제 실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활동의 영역으로 문화복지를 이제 실행하는 영역인데요. 이거는 그 세계적인 뭐 음악가, 예술가, 또 문화예술 행사의 협찬 및 후원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유명한 무슨 공연의 티켓을 받거나 초청장을 받으시면 거기 후원, 협찬, 뭐 이렇게 꼭 기업명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세계적인 어떤 예술가 및 작가를 후원함으로써 그 기업의 그 위상이나 그 기업의 그 문화적인 가치를 이제 상승시키는 마케팅 활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유명한 뭐 어떤 그 예술가, 어떤 음악가, 어떤 성악가, 어떤 오케스트라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고 지원한다. 라는 것을 이제 표방함으로써 그 기업이 우리도 세계적이야. 우리 기업도 세계적인 걸 지향해. 라는 정도의 어떤 그 수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내의 문화행사나 이런 경우에 협찬이나 후원들도 보시면 그 기업이 갖고 싶은 어떤 그 위상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공연의 제목이나 그런 공연의 대상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 마케팅 활동으로 하는 그런 협찬이나 후원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또 CRM 차원에서 이제 고객들의 그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CRM을 우리가 코즈 릴레이티드 마케팅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을 이런 문화 공연에 초청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화 카드도 뭐 여러 회사 카드들을 보면 문화 클럽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 이상의 카드를 쓰면 뭐 무슨 공연에 초청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뭐 그렇게 그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갖고 있거나 이럴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경험을 못했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CRM 차원으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뭐 고가의 어떤 뭐 의류를 샀다거나 무슨 뭐 가전제품을 샀을 때도 또 문화 공연이나 이런 걸 관람할 수 있도록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쉽게는 어떤 우리가 구매했던 어떤 상품에 뭐 그 문화상품권을 같이 준다거나 그 서비스로 그런 것도 사실은 CRM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고요. 또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 활동에서도 이제 문화적인 어떤 내용들을 많이 가미해서 뭐 이제 광고를 하거나 이미지 홍보를 하거나 하죠. 그러니까 뭐 광고에서
무슨 유명한 공연의 어떤 그런 그 공연 장면을 뭐 그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그 기업의 어떤 부분을 음, 드라마나 무슨 공연처럼 이렇게 연출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마케팅 활동에서의 문화복지의 유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들의 지원 활동을 문화복지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종업원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활동을 관람하거나 뭐 창작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기업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종업원들이 조금 더 즐겁고 뭐 이렇게 보람되게 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문화복지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려면은 앞에서 얘기한 사회공헌 활동 중에 뭐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던가 또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거나 했을 때 임직원들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제 참여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소외계층 아동들이 뭐 무슨 2년급 관람을 간다 그랬을 때 그 아동들을 인솔하거나 안내해주는 자원봉사자로 임직원들을 활용한다거나 또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을 할 때 지역사회에서 무슨 초청 공연을 할 때 직원들이 가서 안내 자원봉사나 뭐 기타 그런 어떤 공연에 필요한 그런 그 인력으로서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기회 제공들이 이제 종업원들을 문화복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활동이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이제 회사에서 다른 경우보다는 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 또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공연이나 본인이 꼭 가보고 싶었던 어떤 뭐 그 전시회나 이런 데를 갔다 오면 이렇게 마음이 그 감수성에 의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업원들도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회사에 와서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으로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업의 문화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중에 기업에서 하는 활동 중에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어떤 지원 활동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수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작가나 플레이어를 지원하는 어떤 경우가 있죠. 이거는 본인이 작가나 플레이어 연주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집안 형편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어려워졌을 때 악기 은행을 통하거나 아트앤 비즈니스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기업이 작가나 플레이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문화복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뭐 연주자를 배출하기도 하고요. 또 영화 감독을 배출하기도 했고요. 기업들이 이제 이 지원한 어떤 작가나 연기자나 연주자 중에서 세계적인 어떤 인물들을 많이 배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한두 명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게 어떤 큰 성과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작가나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길게는 뭐 더 이상도 또 어떤 세계적인 뭐 학교에 그런 입학을 했을 때 또 그 입학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도맡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 수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굉장한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협의회 문화복지로 이제 빈곤층,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이제 그 공연, 관람 기회를 주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감수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뭐 농어촌을 찾아가서 뭐 음악회를 연다거나 인형극을 한다거나 뭐 공연을 해준다거나 이런 메세나 활동,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이 있고요. 또 아트 포 칠드런이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뭐 이런 그 예술 기회, 그 미술이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요. 또 전 국민, 모든 국민을 이제 광의의 문화복지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같이 이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세계 유수의 그런 연주자나 그런 유명한 그 사람들을 뭐 초청한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후원이나 협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용을 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알맞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그 지원을 해야지만 그 국내 공연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가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그런 그 문화적인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문화 관련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는 갤러리라든가 또 음악당, 극장, 박물관 이런 어떤 그 인프라를 만들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 공연이나 이런 그 문화적인 어떤 활동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먼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인프라라는 거는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이 문화예술에서 그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비용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 구축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지역에 이제 갤러리나 무슨 뭐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이 만들었을 경우, 개인이 만들었을 경우는 어쨌든 그런 지원에 대한 비용들 자체가 다 지역사회를 위한 또 그 관람객들을 위한 어떤 그 문화 복지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문화복지, 그러니까 기업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또 그걸 이제 문화복지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그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라는 거는 기회를 주는,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일단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취약계층이나 뭐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화적인 공연이나 이런 관람의 기회가 적잖아요. 그런 관람을 하는 어떤 예절, 이런 거를 배우고 배우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연만 보면 되는 거다. 근데 공연장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을 수도 있고요. 또 공연장에 어떤 뒤에 무대라든가 이런 데를 가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이제 같이 교육하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어떤 공연에 대한 어떤 관람의 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요, 그 아이들이나 학생들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중에 이제 뭐 교통 약자들, 뭐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먼저 그 몇 시간 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무대 뒤에 그 출연진들이 있는 그런 공간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투어를 해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해요. 어디에서 분장을 하고 어디에서 뭐 그러니까 리허설 하는 데부터 관람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공연장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교육의 어떤 차원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 관람을 들어갈 때는 관람에 대한 예절, 또 관람의 곡의 그 곡이면 곡 아니면 그 오페라면 오페라 그런 내용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런 작품들을 이해하거나 작품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제 그런 공연에 간 프로그램을 사서 막 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읽잖아요. 읽어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공헌 사업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그 실행을 할 때에는 어떤 이 사람들이 이 공연을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공연 내용을 설명하거나 또 공연 출연자들에 대한 어떤 프로필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그 공연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저 내용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 기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공헌 사업을 하더라도 뭐 아까 이제 임직원들이 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하더라도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문화예술의 사회공헌 사업, 문화복지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10분 뒤에 만나겠습니다.